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이었던 유한기 씨, 66살. 아이들도 이제 그 혼사를 치르고 정말 자기 인생을 대과 없이 그렇게 마무리 지을 나이 66. 아마 그 친구들은 이미 다 은퇴하고 집에 있고 혼자만 현재 포천시 도시공사 사장을 하고 있으니 이 나름대로는 자신의 뭐 명예, 자존감 뭐 이런 것들도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유한기 씨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제 주말인 금요일 새벽에 집 주변에 있는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이 됐습니다. 기자들은 이럴 때 이제 보도를 할 때 말 하나, 동사도 하나하나 다 신경을 쓰는데 추락사했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지 않지요. 직접 본 것도 아니고 경찰의 그 부검 결과가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장 객관적인 표현을 골라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제 이런 표현을 사실은 쓰는 겁니다. 이 유한기 씨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개인적으로 프랑스 특파원을 할 때 그 나라에서 겪었던 그리고 제가 보도를 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거기에서도 그 최고 권력자 또는 최고 권력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 주변에 이런저런 권력 비리가 의혹이 제기되고 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건을 참 많이 봤습니다. 때로는 고향을 찾아가서 논두렁에서 이제 권총으로 죽기도 하고 심지어는 엘리제궁 그 안에서 우리로 치면은 청와대 안에서 그 누군가가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하고 이제 그런 일들입니다. 프랑스 언론은 죽음의 검은 망토가 엘리제궁을 뒤덮었다. 뭐 이런 아주 암울하고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그 시사주간지의 커버 스토리를 장식하는 것도 기억이 생생한데요. 이를테면은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대장동 게이트가 어디에서 그 끝을 보게 될는지 모르겠고 수사가 어디까지 실체적 진실을 파낼지 모르겠으나 드디어 죽음의 검은 망토가 대장동 게이트 위에 펄럭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지금 유한기 씨는 구속영장이 신청되어 있는데요. 구속영장에 그 적시된 내용은 뇌물수수 혐의입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이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특가법을 위반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 현금 2억 원을 받은 것으로 일단 영장에는 되어 있습니다. 어디든지 주택단지를 개발하면은 환경 영향 평가라는 걸 이제 받아야 되는데요. 이때는 매우 역설적이게도 1등급을 받으면 안 됩니다. 1등급을 받으면 환경 보존지구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개발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 여기에 뭐 로비를 했다 이런 말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그 야생동물이나 환경 보존을 해야 되는 뭐 동식물을 보존하는 그런 지구가 아니라 그저 뭐 사람들이 집 지을 수 있는 땅 이제 이런 평가에서 그쳐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결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지정을 받기 위해서 유한기 씨가 로비를 했고 그 돈으로 2억 원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는데 뇌물죄는요 상당히 이 중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제 기억에 그 뇌물 액수가 이제 문제인데요. 그게 1억 원이 넘으면 무기징역까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원래는 여러분 기억하시다시피 유한기라는 이름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그러니까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이 격상이 돼가지고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되는데 그 초대 사장으로 황무성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그 연세대학교 토목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황무성 씨와 이제 유한기 두 사람이 크게 보도가 되고 한동안 이제 그 이름들을 저희가 기억을 했는데 이 황무성과 유한기는요 다 이제 건설 쪽의 전문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유한기 씨는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황무성은 연세대 토목공학과, 유한기는 조선대 건축공학과, 그리고 두 사람은 한신공용의 황무성 사장, 그리고 유한기 상무. 그러니까 둘 사이는 끈끈한 사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유한기 씨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가 이제 출범하기 전에 스카웃이 돼서 이제 민간 이 건설업자에서 이제 공직자가 되는 거지요. 그래서 성남시 시설관리공단에 유한기 씨가 들어옵니다. 그러다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이 공사가 되면서 사장으로 누구를 모셔오지 하니까 이제 유한기 씨가 좋은 사람이 있다. 이래가지고 소개를 한 사람이 바로 황무성 씨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내부에서 얘기가 오갔겠지요.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한테 사장님 응모하세요. 사장님이 응모하면은 성남시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 유력합니다. 아마 이렇게 해서 이제 황무성 성남 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이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어떡합니까? 황무성 씨가 대장동 개발에 여러 가지 조건을 내세우면서 자꾸 브레이크를 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대장동 개발을 서둘러야 되는 그 오늘까지는 윗분이라고 그냥 저도 하겠습니다. 그 윗분, 그 다음에 그 윗분을 모시고 있는 무슨 실장, 그 다음에 도시개발공사에서 이 일을 성사시키려고 하는 유동규 본부장. 이제 이런 사람들이 볼 때는 황무성 사장이 눈엣가시 같은 거예요. 황무성 씨가 비록 직급으로 보면은 자기들보다 윗사람이고 나이도 훨씬 많지만 그런데 자기네들은 이제 그 윗분의 뜻을 받들어서 대장동을 개발해야 되는데 민관 합작 형식으로 자꾸만 황무성 씨가 결제 서류에 결제도 안 하고 뭐 이걸 보완하라 그러고 이런 조건을 붙이라 하고 이제 이러는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안 되겠다. 우리가 영입한 인사지만 내쫓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언제 있었던 일이냐? 2015년 2월 달에 있었던 겁니다. 정확한 날짜는 2월 6일. 제가 지금부터는 추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유동규, 정진상 당시 정책실장, 유동규 본부장 이런 사람이 유한기 씨를 불렀겠지요. 황무성 사장 당신이 데리고 왔잖아. 당신이 가서 결자해지. 사표 받으라고. 이렇게 압박했을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기 씨가 황무성 씨를 찾아가서 이제 거의 구체적인 숫자들이 나오는데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7번, 정진상 성남시 정책실장을 8번을 언급을 하면서 그날 2월 6일 오후 3시, 오후 5시, 저녁 9시 이렇게 3차례 만나면서 사표를 쓰라. 사장님 왜 그러세요? 정말 몰라서 그러세요? 시장님 뜻이라고 몇 번 얘기를 해야 알아듣겠어요? 당신의 임면권을 가지고 있는 성남시장이 당신하고 같이 일 못하겠다 이런 사인을 우리가 받았다니까요. 사표 쓰세요. 지저분하게 하지 말고. 이제 이런 식의 얘기를 계속합니다. 황무성 씨는 오후에는 버티다가 자기한테 사장직에 응모하라고 했던 그 유한기가 와가지고 끝끝내 이제 퇴근을 안 할 것처럼 그러니까 결국은 사표를 써주고 맙니다. 그로부터 이제 6년의 세월이 흘렀지요. 그리고 대장동 게이트는 이제 민간 사업자에게 정말 1조 원 가까운 돈이 별도 이익으로 흘러 들어간, 그래서 전 국민을 충격과 분노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그 사건이 되고 말았는데, 이제 거기에 파생된 사건 중에 하나가 이런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했던 황무성 사장을
강압적으로 내쫓았던 인물들, 이 사람들이 당시 도시개발공사 성남시 이 두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것은 강요죄 그리고 직권남용죄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이 몸통 수사에서 아주 중요한 줄기 중에 하나가 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까지 경기 남부경찰청도 그렇고 서울중앙지검도 그렇고 이 대장동 게이트의 수사 일선을 담당하고 있는 두 사법기관이 아는지 모르는지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그래왔던 겁니다. 그래왔던 겁니다. 당연히 이 일이 불거진 초기에 이런 일도 다 수사선상에 올랐어야 되는데 검찰은 뭐 열중시하고 있었고 이제 그런 이제 지지부진함 속에서 이제 유한기 씨가 황무성 사장을 찾아가서 사표를 내라고 14번이나 찾아갔다. 나중에 이제 조사 과정에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하루만 찾아간 게 아니었다. 당연하지요. 황무성 씨도 그렇게 호락호락 물러나기야 했겠습니까? 14번이나 찾아와서 사장님 사표 안 내면 사장님도 죽고 나도 죽어요. 뭐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했겠지요. 그래서 뒤늦게 이제 개인 비리를 엮어갖고 어떻게 보면 별건 수사입니다. 직권남용이 애초에는 가장 큰 비리의 줄거리였는데 그 직권남용의 비리를 엮으려면 당연히 정진상과 이재명이라고 하는 그 윗선에 관한 수사가 진행돼야 하니 그거는 검찰도 경찰도 매우 껄끄러운 일이고 조심스러운 일이고 잘못하면은 뒤집어 써야 되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것 말고 이제 살짝 수사의 방향을 틀은 겁니다. 그 수사의 방향은 뭐냐?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 그 다음에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 이 두 사람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의 로비 명목으로 뇌물을 2억 원을 받았다. 이쪽으로 틀어버린 겁니다. 환경영향평가에는 정진상, 이재명 두 사람 이름을 안 써도 되거든요. 이제 그렇게 해서 구속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제 유한기 씨의 죽음을 놓고 보니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뭐 여러 가지 그 지인들의 얘기가 있고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직원들의 증언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유한기 당시 성남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본부장, 지금의 포천시 이제 도시공사 사장, 이 유한기 씨가 지인들이나 직원들한테 늘 그랬다는 거예요. 억울하다. 내 명예가 훼손당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아들을 장가 보냈다고 그래요. 그때는 아주 분위기가 좋았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추론하는 건데요. 그때 유한기 씨가 기분이 썩 괜찮았다면 아마 모처로부터 구명 조치가 있을 것이란 약속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괜찮어. 뭐 직권남용 어떻고 뭐 자네가 뭐 그 사퇴를 뭐 강요를 했다느니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거 하루 이틀 지나면 다 잊어먹어. 그리고 검찰에서 그거 가지고 수사하지도 않잖아. 응? 괜찮아. 변호사가 우리가 변호사 1급 변호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 괜찮아질 거야. 이렇게 아마 이야기가 오갔을 가능성이 높은 게입니다. 그래서 유한기 씨는 사뭇 이제 위로도 받고 안심하고 있었는데 어머 이게 웬일입니까? 검찰에서 구속영장이 신청된 거예요. 그래서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게 된 겁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영장 실질 심사 받다가 그 자리에서 쇠고랑차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그 엄청난 압박감, 경찰이나 검찰에 불려가서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는 사람들, 한 번도 자기 손목에 은팔찌가 채워지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구속영장 신청됐다는 걸 받으면 하늘이 무너진 것 같은 압박감을 받는답니다.
어쩌면 유한기 씨는 그런 압박감에 최근에 밤잠을 못 이뤘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고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이 높다. 뇌물이 2억 원이면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하고 영장이다. 그리고 상당한 중형이다. 뇌물은. 이걸 이제 나름대로 이러저러한 그 법조계 인사들한테 자문을 해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이제 문제는 유한기 씨는 금요일날 새벽에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이 됐는데 그 전날인 목요일날 오후 3시에 포천 도시공사 사장 부속실에 있는 비서한테 사표를 써서 맡겼다고 그래요. 이거 내일 이제 정식으로 내 사표 돌려. 이제 이거는 포천 시장한테 보내는 거겠죠. 포천 도시공사 사장의 임면권은 포천 시장이 쥐고 있을 테니까. 그리고 오후 3시면 일찍 퇴근한 셈입니다. 이제 그로부터 11시간쯤 지난 시점에 집을 나섰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15시간, 17시간 만에 죽음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 유한기 씨는 그 17시간 동안 뭘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유서를 썼고 그리고 어디론가 통화를 했겠지요. 그래서 이런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2가지 증거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이 남긴 유서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 통화한 내역이 담긴 휴대폰입니다. 이 2가지. 매우 안타깝지만 그러나 대장동 게이트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주고 있는 그 유한기 씨의 유서와 휴대폰. 이거를 유족들이 갖고 있습니다. 유족들은 유서의 존재, 휴대폰의 존재, 이것은 공개를 했는데 그거를 경찰한테 넘기지는 않았습니다. 내용을 공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갖고 있는 겁니다. 유족들은 왜 그러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 한 가지 이제 특기할 만한 일이 있는데요. 그거는 경찰이 오늘 오전에 부검을 실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살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사건에서는 부검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검하는 장면 한 번이라도 보신 적이 있습니까? 부검하는 장면을 보면은 사람의 이 머리 두개골부터 이 내장기관이 있는 곳을 다 엽니다. 오픈을 합니다. 그리고 내장을 적출을 합니다. 뇌도 적출을 합니다. 그래서 무게도 달고 비닐봉지에 넣어서 증거물로 보관도 하고 그거 한번 보면은요. 웬만해서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죽었을 때 절대 부검만은 하지 말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 결심하게 됩니다. 끔찍한 장면 중에 하나가 부검입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죽었다. 자기 사랑하는 배우자가 죽었다. 자기 부모님이 죽었다. 절대 부검, 그 끝까지 말리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도 이번에 부검을 했습니다. 경찰이 부검 영장 신청을 해서 그 영장이 발부돼서 부검을 한 건데 경찰이 이건 변사사건 단순 변사로 볼 수 없는 타살의 의혹이 있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아니면 가족들이 그런 의심을 품었는지 아니면 자살로 보이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사인을 더 명확하게 밝히고 싶었는지 아직은 미스테리입니다. 하지만 부검은 실시가 됐습니다. 일반적으로는 100% 자살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 부검을 합니다. 부검 결과요? 국과수에서 이제 조금 이따 나오겠지요. 아직은 안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그 유서와 휴대폰, 그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으며 가족들은 그것을 왜 갖고 있는 것일까? 혹시 이 가족들에게 그 유서의 내용과 휴대폰을 공개하지 말라고 지금 협상을 하고 있는 사람은 없을까? 가족들에게는 이 유서와 휴대폰은
사자의 명예, 망자의 명예와 가족들의 안위를 지키는 망자가 남겨놓으신 마지막 보험증서 같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아무튼 그 이재명 후보가 여기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몸통은 가만 놔두고 검찰이 엉뚱한 데를 건드려서 이런 비참한 일이 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자 야당 쪽에서는 무슨 말씀, 몸통은 바로 당신이야. 몸통은 바로 당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저기서 이런 말 저런 말들이 나왔는데요.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이상한 얘기를 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장관이 뭐라고 했느냐? 유한기 씨의 사망을 계기로 이번 사건의 본질은 50억 클럽, 그러니까 50억 원의 뇌물을 이미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한 사람들의 명단이 나온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50억 원 클럽, 이 사람들과 최태원 SK 회장과의 사면거래 의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이거는 추미애 씨가 책임져야 될 발언입니다. 그리고 추미애 씨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이건 또 엄청난 다음 단계로 비화될 수 있는 일인 겁니다. 사실은 화천대유가 이제 자기네들 자본금으로 400억 원인가요? 빌려서 그 돈을 마련을 하는데 그 돈을 빌려준 곳이 킨앤파트너스 라는 곳이고 투자업체죠. 라는 곳이고 킨앤파트너스의 실소유주는 최기원 여성입니다. 이 사람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여동생입니다. 그리고 천화동인 1호, 2호, 3호, 4호 이런 데가 이제 특정 신탁으로 여기에 대장동 개발 사업에 뛰어들게 되는데 그 은행의 특정 신탁을 이용해서 뛰어들게 되는데 그때 또 중간 연결고리로 SK가 등장을 합니다. 그건 팩트입니다. 따라서 대장동 게이트 사건 수사 또는 대장동 게이트 언론 보도를 보면은 SK라는 이름이 심심찮게 등장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법무장관을 역임한 추미애 씨, 집권 여당의 당 대표를 역임한 추미애 씨, 이번 대통령 선거의 예비 후보였던 추미애 씨, 이 사람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그것을 받았을 당시에 거래 의혹이 여기에는 관련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해버린 겁니다. 이거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만약 추미애 씨가 헛소리를 짓거린 거라면 정치적인, 도의적인 그리고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일입니다. 어물쩍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겁니다. 물론 최태원 회장이 징역형을 언도받고 형을 살다가 박근혜 정부 때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건 사실이고 그때 곽상도 의원이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을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정황적 연결고리를 상상할 수는 있겠는데 그냥 우리가 사석에서 그런 연결고리를 상상하는 얘기를 나누는 것과 전 법무장관인 추미애 씨가 그것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SNS를 통해서 이렇게 사건의 본질이 최태원 현 SK 회장의 사면거래 의혹과 직접적인 연결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얘기인 것입니다. 지금 얘기는 여기까지 비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탈탈 터니 이렇게 된 것 아니겠느냐. 설계자 1번 플레이어는 당연히 이재명 성남시장이지요. 성남시장 이재명 씨가 본인 입으로 그랬어요. 내가 설계자다. 다른 사람 말 인용할 필요도 없습니다. 본인 입으로 여러 차례 내가 설계자다 그랬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그런 말 안 하더라고요.
그 말 계속했다가는 자기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인지는 몰라도 지금은 내가 설계자다 이 말 입에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전에 했던 말을 이준석 씨가 이제 다시 끄집어 올려서 설계자 1번 플레이어를 두고 주변만 터니까 그 억울함을 호소하던 끝에 이제 유한기 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특검 얘기가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윗선 수사가 불가피해지는데 이건 검찰 손으로 될 일이 아니고 특검을 받아야 된다. 이제 이재명도 실체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특검을 하자. 이제 그랬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정치 쇼를 하려는 특검이라면 그만둬라. 뭐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기를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특검하자 여야가 이제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부 기자들은 특검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는 기자들은 거의 없습니다. 지금부터 시작을 하더라도 물리적으로 시간을 계산을 했을 때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일까지 특검이 꾸려져서 그 수사 결과를 발표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제 거의 불가능한 시간에 접어들고 말았어요. 그래서 여당이고 야당이고 뭐 신문 사설이고 특검 시작하자 이런 말들 다 그거 꽝인 말인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하나만 하는 얘기 자꾸 떠들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으로. 방법이 없는 건 아닙니다. 상설특검 가동하면 되는데 아마 그 특검, 특별검사를 누가 추천을 하고 어떤 사람을 대통령이 어떻게 임명하느냐 이거 따지는데 이거 교통정리하는데 석 달 다 가버리고 말 겁니다. 네, 저는 안 봐도 이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주장하는 특검 후보, 야당이 주장하는 특검 후보 뭐 그것 두고 네, 계속 쌈박질 하다가 국민들이 피로감에 젖어서 관심에서 멀어져 갈 때 슬그머니 없었던 일로 넘어갈 가능성이 100%. 모르죠. 저라고 장담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갑자기 특검을 할 수도 있기는 있습니다만 과거의 선례를 봤을 때 내년 3월 9일 이전에 수사 결과가 나오지 못하는 특검은 별 의미가 없다. 이제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조선일보가 일면 톱 제목을 잘 달았더군요. 대장동 윗선이 아니라 대장동 아랫선의 죽음이다. 유한기 씨, 사람이 그 죽음이라고 하는 스스로 자기의 명을 끊는 이 극단적인 선택은 그렇습니다. 더 이상 구원의 손길이 오지 않을 때, 그리고 사방이 깜깜한 절벽으로 가로막혀서 죽음 말고는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고 느낄 때, 그때 선택하는 겁니다. 아마 그 유서에는 가족들에 대한 미안함, 특히 그 부인과 아이들에 대한 미안함, 뭐 이런 것이 담겼을 가능성이 매우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면 검찰이나 그리고 유동규나 정진상 그리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에 대한 언급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가장 뜨거운 초점인 겁니다.